네, 국제뉴스 워싱턴이 이 시간 책임져 주시는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경제 측면에서도 외교 측면에서도 우리가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 바이든 행정부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가 미국 제조업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보고요.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또 있었군요. 네, 뉴욕타임스 보도인데요. 네. 백악관 참모들이 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특히 유럽에서 중국 과잉 생산 때문에 저가 수출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충격이 상당히 가시화되고 있는 점을 이렇게 주목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백악관이 인플레 감축법에 따른 보조금도 주고 세제 혜택 같은 걸 줘서 이렇게 미국 제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데 그걸 상당히 흔드는 걸로 경각심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네. 중국이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난 과거에 그랬듯이 지금도 어떤 의도가 있다 뭐 이런 분석인가요? 백악관은 그러니까 네. 아주 중국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외국 경쟁사를 파산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아주 작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본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뉴욕타임스가 한 예를 들었는데요. 오바마 행정부 때 태양광 산업을 육성하라고 했는데 그때 중국 저가 태양광 패널이 막 대거 들어와가지고 그게 무산이 됐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부진한 걸 하나의 사례로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백악관 쪽에서 중국 제품의 생산 규모라든가 가격 정보를 계속 주목하면서 보조금을 받는 제품 수입을 아예 막거나 대거 줄이려고 한다는 게 뉴욕타임스 지적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굉장히 좀 강한 어조로 비난한 적이 있잖아요. 네. 네. 앞서서 미국 철강 노조 회동에 참석해서요. 중국 보조금을 아주 경쟁하는 게 아니고 부정행위라고 아주 원색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런 정례 검토, 백악관 쪽에서 트럼프 때 이미 중국 제품에 이제 전반적으로 관세를 부과했는데 그거를 정례 검토하고 그래서 일부 전략적인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오히려 올리는 것도 검토를 한다는 보도입니다. 네. 과잉 공급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G7 정상회의에서도 주요 의제가 될 거라고요. 다음 달 이탈리아에서 열리는데 그때도 이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가경제위원장을 지낸 브라이언 디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브라질, 인도 같은 나라들도 중국 무역 관행에 저항이 시작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미국하고 연대해서 이렇게 함께 이런 중국의 해당 산업에 대해서 관세를 함께 부과하는 것도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브릭스를 좀 흔들려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얘기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상무장관이 중국산 커넥티드카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것 같은 그런 강한 조치도 가능하다. 이런 언급을 했네요. 예, 이런 맥락으로 보이는데요. 네. 하원 세입 소위 청문회에 가서 아주 강한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자료를 지금 분석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아예 수입 금지 같은 극단적인 조치, 익스트림 이런 메저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커넥티드카 특히 연결된 커넥티드 차량 네. 수입 금지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개연성을 아주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해서 우려라는 사항으로 이제 제기하고 있는 게 해킹, 데이터 유출, 중요한 정보가 빠져나간다 뭐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우려국이라는 표현을 계속 썼는데요. 이런 커넥티드 차량이 해킹을 당하거나 데이터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2월 말에 이 부분을 자세히 조사하라고 지시를 한 걸 상기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런 우려국과 연계된 커넥티드 차량의 필수적인 게 이제 통신정보기술하고 서비스, 이제 ICTS라는 건데 이거를 설계, 개발, 제조 또는 공급하는 업체들이 아주 엄격하게 규제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것도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우려국에는 어떤 나라가 포함되어 있나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이렇게 6개 나라인데 사실 이 6개국 중에서 미국의 자동차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든도 앞서서 조사를 하려고 할 때 이게 중국을 겨냥한 거라고 이렇게 서슴없이 얘기를 했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중국 커넥티드카 미국 수입이 통제될 경우에는 이게
우리도 중국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 업계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업계에도. 네. 그래서 정부가 지난달 말에 미국 상무부에 의견서를 제출을 했죠. 구체적 내용이 어떻게 네. 됩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한국 자동차 업계에서 네. 이런 공급망 조사를 들어서 불확실성하고 시행 시기를 상당히 걱정한다 하면서 조사 과정에서 커넥트 차량이 어떤 게 해당되는지 정확하게 좀 정의를 해주고, 그다음에 과연 안보 위협이 되는 부품하고 서비스 쪽에 집중을 해달라,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네. 이 러먼드 상무장관이 한 얘기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좀 강한 조치도, 그러니까 극단적인 조치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또 어떤 얘기 내놨나요? 아주 뭐 청문회에서 아주 그냥 속내를 다 드러냈습니다. 네. 경쟁에서 중국을 압도해야 한다. 그러니까 중국이 첨단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사실 공개석상에서 그 미국 상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건 뭐 한번 붙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도 뭐 역대 어느 행정부보다도 그 바이든 행정부가 많은 중국 기업을 제재했다는 점도 상기시켰고요. 네. 특히 이제 뭐 군사 용도로 쓸 수 있는 이중 목적, 이중 용도 기술을 특히 겨냥하고 있다는 얘기도 했는데, 근데 이거를 가려내는 게 쉽지가 않다, 이런 어려움도 지적을 해서 그래서 규정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그 논리를 뒷받침하려고 했습니다. 네. 모든 기술 무역을 중단하려는 건 그렇다고 또 아니다라고. 네, 어느 그러면서도 정도는, 네. 뭐 중국하고 모든 기술 무역을 중단하는 건 아니다. 반도체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수출은 이어갈 거다. 그게 미국 경제도 좋다. 근데 사실 이게 뭐 병주고 약주고죠. 그리고 그런데 지금 오늘 새벽에요. 네. 보니까 미국 상무부가 그 중국 그 기업을 또 리스트에 추가시켰습니다. 37개 중국 기업하고 기관이 이른바 우려 거래자 목록, 엔티티 리스트, 여기 추가가 된 걸로 오늘 새벽에 관보에 게재가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러시아에 대해서도 근 7개 뭐 이중용도 아이템을 규제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네, 여기 관련 하고요. 얘기도, 네. 지금 이거 중국 기업 보니까요. 지난번 그 작년 2월인가요? 그 미국 영공에 들어갔던 그 정찰 풍선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거기에 해당됐던 뭐 기업 11개. 그다음에 그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러시아를 그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이렇게 의심되는 그런 기업들도 포함이 됐고요. 그다음에 네. 또 중국 양자 기술 역량 개발을 막기 위해서 중국 그 베이징에 있는 양자정보과학원하고 중국과학기술대 같은 데도 이번 제재에 추가를 시켰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여기 이제 리스트가 들어가면요, 완전히 뭐 거래가 금지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군사 전용에 가능한 걸로 미국이 판단하는 이중용도 품목을 거래하려면 미국 정부에서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조금 더 절차가 생기고 복잡해지고 네. 이런 제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홍콩 얘기인데요. 증시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우디 자금 유치에 나섰다. 블룸버그 보도네요. 지금 블룸버그가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네. 지금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계속 지금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라든가 유럽에 있는 그 자본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되니까 눈치를 보고 좀 중국 본토라든가 홍콩 증시 쪽으로 조금 이렇게 발을 빼는 경우가 많은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중국 당국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홍콩 증시를 좀 살리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신규 상장이라든가 자금 유치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특히 중동, 사우디 쪽을 그 오일머니를 많이 노린다는 게 블룸버그 분석입니다. 최근에 보면 중국 증시나 뭐 홍콩 증시도 바닥을 짚고 좀 회복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런 자금의 움직임 이런 것도 좀 분석이 되고 있군요. 지금 보니까 네. 홍콩 쪽에 그 IPO 들어온 자금이 뭐 최근에 많이 줄어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블룸버그 집계를 보니까요. 지난 1분기 기준으로 해서 한 6억 1천만 달러 정도. 이게 2009년 이후의 최저입니다. 그리고 또 홍콩 주가도 지금 보니까 뭐 2021년 초에 그 고점 대비 한 50% 정도 빠진 걸로 그렇게 블룸버그가 집계를 했습니다. 네. 얘기 나오고 있는 사우디 쪽의 입장이나 뭐 나오고 있는 얘기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우디도 사실 그 빈 살만 왕세자가 이른바 그 탈석유 그 국가 발전 프로젝트 비전 2030 그 계속 추진하고 뭐 네옴시티도 막 개발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하고도 이 중국 쪽 이런 게 조금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우디도 지금 미국하고도 관계가 정같지 않죠. 그러니까 중국하고도 좀 계속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희망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사우디 증시 같은 경우 사실 뭐 그렇게 급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지금 블룸버그 집계를 보면요. 최근 3년 시가총액이 한 11% 정도 늘어났고 주요 지수도 지난 8년 사이에 7년 정도가 계속 상승한 걸로 그렇게 홍콩 증시하고는 상당히 비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홍콩 투자자들이 사우디에 투자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작은 움직임이 예, 있는 거죠? 지금도 뭐 네. 그 사우디 상장지수 펀드가 있고요.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이렇게 채널이 있는데도 그 블룸버그 집계를 보면요, 뭐 별로 들어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이제 해서 어떤 교차 상장 같은 거 이런 것도 지금 뭐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네. 홍콩 거래소의 뭐 CEO도 언급을 한 것 같고요. 중동을 5차례 방문했다 전임자가 뭐 이런 얘기도 있네요. 예, 이번 네. 현 CEO가 보니 첸이라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그 빠르게 성장하는 동남아하고 중동 자본 허브를 연결할 수 있는 혹이라고 우리는 본다. 그리고 전임자도 3년 동안 재임하면서 중동을 무려 5차례나 방문한 걸로 블룸버그가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존 리 홍콩 행정장관도 얼마 전에 그 아람코 홍콩 이중 상장을 추진하겠다 네. 했는데 이게 블룸버그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근데 만약에 성사가 되면은 홍콩 거래소의 신뢰도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데 아마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흘간의 일정을 끝낸 글로벌 밀컨 컨퍼런스 여기서 경제 관련돼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렇죠. 특히 이번에 뭐 인도가 좀 주인공이었다 이런 분석인데요. 그 연합인포먼스의 진정원 뉴욕 특파원이 가서 취재를 했는데요. 네. 이제 쭉 먹었었는데 이 인도가 이번에 확연히 아주 그 드라마의 주인공인 것 같다는 그런 이건 뭐 이쪽뿐만 아니라 외신들도 그런 식으로 계속 전합니다. 네. 우리나라하고 중국, 일본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는 세션을 많이 줄였는데요. 인도는 단독 세션을 2개로 갖고 특히 주목되는 게 뉴델리 주재 미국 대사가 이 인도의 그 2 세션에 모두 참석을 했는데 네. 이런 그 특정국 세션에 주재국 대사, 그러니까 미국 대사가 온 게 인도가 유일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미국이 인도 힘을 좀 실어주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관측입니다. 단독 세션을 2개로 늘렸고 존재감이 확실히 좀 있다는 건데 참석자도 많았나요? 지금 보니까 뭐 한 네. 1,000명 정도의 연사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네. 지금 인도 세션 제목도요. 네. 하나는 미국 인도 관계 가능성과 전망. 그다음에 이제 다른 세션은 인도 부상을 따라서 번영이냐 불안이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인도가 확실히 여러 면에서 지금 뭐, 네,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이렇게 관측이 됐었는데요. 지금 추세면은 2027년 정도면은 인도가 일본하고 독일 제치고 세계 3위, 미국, 중국 이어서 3위 경제국이 될 것 같다는 관측이 많고요. 2027년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얼마 안 남았죠. 그리고 네. 이제 이대로 가면은 2050년이 되면은 중국도 인도에 밀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 이제 이번 그 밀컨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한국 관계자가 작년 컨퍼런스 때는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주제로 많이 내세웠는데 올해는 인도가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인도하고 미국이 지금 물론 뭐 여기도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지만 상당히 아주 끈끈한 관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걸 인도가 특히 활용을 한다는 분석입니다. 네. 올해 밀컨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인도에 대한 분석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볼까요? 글로벌 공급망 무게추가 인도와 아세안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분석 나오는데 여기도 역시 인도 얘기가 나오네요. 네. 인도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글로벌 컨설팅사 프라이스 워터 하우스 쿠퍼스 분석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히 인도하고 아세안 쪽으로 옮겨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년 후면은 인도가 글로벌 기업 공급망 순위에서 지금은 4위인데 3위 정도가 될 것 같고 아세안도 한 단계 올라가서 한 5위가 될 것 같다. 네. 그리고 지금 반면에 독일은 한 단계 떨어져서 4위, 일본은 6위로 더 밀려날 것 같다는 겁니다. 이 조사는 아시아, 유럽, 북미 지역 그 기업 고위 임원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가 됐습니다. 네. 아세안은 그럼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도. 그렇죠. 아세안. 지금 이제 네. 이 PwC 분석은요, 아세안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전자제조 쪽에서 이제 그게 훨씬 비중이 커지고, 인도는 전자제조도 포함해서 제약, 의료 장비, 특히 여기서 혜택을 볼 것 같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어떤 그 대체 공급망 시장을 이제 노리는데 그것도 역시 인도가 1순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서 이제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뭐 남아시아도 그렇고 아세안도 그렇고 그 인구가 젊죠.
그 선진국이라든가 이렇게 다른 동북아에 그렇죠. 비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성장률도 지금 훨씬 더 상대적으로 이제 높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더 많은 주목을 받게 하는 거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이번 조사를 대상이 된 그 경영자들이 자기들이 공급망 재조정 관련해서 기업 회복력 강화에도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는요. 물가 상승세가 뭐 꺾일 듯 하면서도 다시 좀 튀고 불안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는 한데, 그런 가운데 중산층이 몰락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미국 분석이네요. 네, 비즈니스 인사이더 분석인데요. 네. 월가 쪽 분석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중산층 다수가 재정 충격에 대한 피로라든가 계획 부족 때문에 상당히 불안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전보다 훨씬 최근 몇 년 사이에 미국 중산층이 특히 불안감을 많이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74%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불필요한 지출은 줄였고 올해 여름 휴가 안 간다.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여름에 자동차 엄청나게 휴가를 많이 다니고 할 때 그게 확연히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비자들이 확실히 지갑을 닫고 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이제 뭐 드라이빙 시즌으로 들어간다고 할 수도 있는데 불필요한 지출도 줄이고 여름휴가 계획도 없다. 그러면서 이런 가장 큰 불안 요소가 인플레 중압감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네. 이거는 바이든한테는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얘기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백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이 백일해가 기침을 좀 많이 하는 아주 그런 굉장히 거죠? 발작적인 기침을 하고 네. 뭐 특히 유아 잘못하면 죽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무슨 고령자라든가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면역력이 많이 약화가 됐는데 네. 그래서 지금 백신 접종이 좀 뜸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유럽 지역에서 지금 아주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유럽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그저께 보고서에서 큰일 났다, 빨리 좀 접종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몇 배 이상 늘어난 모양입니다. 우리는 괜찮은가요? 우리도 지금 네. 질병관리청에서 네. 지금 지난달 이제 말 기준으로 해서 한 370명 정도인데 이게 한 해 전보다 33배 이상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을 좀 서둘러 달라고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1년 전보다 33배가 그래서 급증이면 물론 이건 좀 그 절대 인원은 적은데 이제 네. 그 추세가, 그리고 또 유럽도 그러니까 백일해, 저도 백일해는 말 참 오래간만에 이게 오랫동안 가기 때문에 백일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그래서 100일 동안 간다, 뭐 이런 그렇죠. 거죠. 네. 네. 그래서 좀 특히 아이들하고 고령자 예방 접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각별한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얘기는요. 구글 인공지능 부문의 최고 경영자, 이 몇 년 안에 AI가 설계한 약이 환자에게 투여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 뭐 AI가 뭐 의료 쪽에 뭐 급속하게 이제 그 역할이 많아질 거라는 건 짐작을 했는데 네. 그 구글 인공지능 부분이 딥마인드고 여기 이제 데미스 허사비스, 이 사람이 CEO죠. 이 사람 이름은 최근에 아주 자주 들리죠. 몇 년 안에 AI가 설계한 약이 처음으로 투약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 제품을 설계한 홍보를 했습니다. 알파폴트라는 건데 2018년에 처음 1버전이 나왔고요. 2020년에 이제 버전 2가 나왔고 이번에 버전 3를 내놨는데 이게 이제 뭐 기능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 얘기는요. 뭐든 뭐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저도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어렵네요. 생물학적 분자 형태라든가 상호작용을 예측할 수 있고 그 예측력을 대폭 높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이라든가 질병 치료 연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이 사람 얘기입니다. 사실 신약을 개발하는데 보통 뭐 한 10년, 그렇죠. 뭐 3상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데 엄청나게 오랜 기간이 걸리잖아요. 엄청나게 네. 클릭 몇 번만 해도 뭔가 달라진다는 게 이쪽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 이미 신약 개발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이 딥마인드 말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난 1월에 단백질 구조 같은 걸 예측하는 생성형 AI 기반 신약 개발 플랫폼 바이오니모라는 걸 선보였고, MS도 작년 9월에 비슷한 거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부분 이제 신약 개발 AI 모델도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약 관련 부분, 뭐 의료 그리고 제약계에도 AI가 이제는 또 영향을 펼치게 되는 건가요? 네. 자, 지켜보겠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